이남용 교수의 시론 롱, 꿈에 그리던 코스피 지수 5천을 거의 달성했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 코스피 5천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이정표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수는 성취의 증명서이기보다 구조의 결과표이며, 결과표는 원인과 메커니즘을 해부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특히 코스피는 시가총액 가중 구조이기 때문에 몇 개 초대형 수출 기업의 상승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급등과 달러 선호가 결합하면 수출 기업 실적 기대가 과장되거나 반대로 금융 불안이 증폭되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정상적 성장의 상징으로 고정하려면 코스피를 끌어올린 기업 수와 기여도, 그리고 환율의 역할을 숫자로 분해해 독자가 한눈에 이해하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코스피 5천이 국민 경제 전체가 고르게 좋아져서 나온 숫자라는 해석은 위험합니다. 지수는 평균이 아니라 가중치의 합이며, 가중치는 기업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대형 수출 기업 몇 곳이 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달러 이익이 원화로 환산되면서 이익 전망이 급변하면 지수는 실물 경제의 온도와 별개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달러 유동성 공포가 커지면 지수 상승이 유지되더라도 사회 전체의 체감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괴리를 정직하게 직시할 때 코스피 5천은 축하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시험지가 됩니다. 관계론의 출발점은 이해 당사자를 먼저 식별하고, 그 관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숫자를 만들었는지 구조화하는 일입니다. 이 주제의 이해 당사자는 수출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가계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금융기관,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그리고 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익과 환율, 금리와 신뢰, 수급과 기대라는 연결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만든 힘이 수출기업 성장이라면 환율은 그 성장을 증폭시키는 확대경이기도 하고 공포를 증폭시키는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스피 분석은 주가와 환율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수출기업 성장과 코스피 상승의 핵심 메커니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스피 5천을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해외 수출 기업의 성장이라는 진단이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해외 수요와 달러 가격, 글로벌 기술 사이클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배터리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내 경기보다 글로벌 주문과 달러 수요에 민감합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 시장은 미래 이익을 현재 가격에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결국 코스피 5천은 국내 소비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의 이익 전망이 커져서 가능해진 숫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의 폭이 아니라 집중도입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가중 구조이므로 상위 기업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지수는 소수 기업의 성과를 과대대표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점에 따라 크게 변하지만 상위 소수의 합산 비중이 매우 커지는 국면이 반복됩니다. 특히 상위 2개 대형주 비중이 30%대에 접근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환경이 나타나면 코스피는 사실상 상위 2개 종목의 지수처럼 움직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 지수 상승은 강력하지만 시장 내부 확산은 약해지기 쉬우며 중소형주의 체감은 지수와 멀어집니다. 수출기업 성장의 핵심은 달러 현금 흐름입니다. 달러로 매출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달러 매출이 늘어날수록 원화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환율이 중요한 증폭기로 작동합니다. 같은 달러 매출이라도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원화 환산 매출이 증가하고 비용 구조에 따라 원화 영업이익이 더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실적의 질을 바꾸기도 하지만 기대의 크기를 과장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 성장이라는 핵심 요인을 인정하되 환율이 그 성장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왜곡하는지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코스피를 끌어올린 기업 수를 숫자로 읽는 방법입니다. 독자가 가장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코스피 상승분을 몇 개 기업이 만들었는가를 기여도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수는 단순화하면 전체 시가총액과 지수 산식의 분모의 비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크게 오르려면 전체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야 하고 그 시가총액 증가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시가총액 증가는 결국 각 종목의 시가총액 증가의 합이며 종목별 증가는 주가 상승과 유통 주식수의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5천은 상승한 종목 수의 많음보다 가중치가 큰 종목의 상승폭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직관적인 계량은 상위 집중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 2개 종목이 지수에서 3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두 종목이 20% 오를 때 지수에는 단순 계산으로 6%포인트에 해당하는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같은 시기에 나머지 98%의 종목들이 평균 0%라면 지수는 크게 오르며 독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 착시를 겪습니다. 반대로 두 종목이 20% 빠지면 지수는 다른 종목들이 선방해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 단순한 산술이 코스피 구조의 본질이며 코스피 5천을 정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구조입니다. 두 번째 계량은 상승장의 확산폭입니다. 정상적인 강세장은 업종 순환이 나타나고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며 시장의 폭이 넓어집니다. 반면 집중형 강세장은 거래 대금이 특정 업종과 소수 종목에 몰리고 상승 종목 수가 제한되며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동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코스피 5천이 수출 대형주 중심의 집중형 강세였다면 지수는 강하지만 체감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지수는 축제인데 경제는 불안하다는 역설을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구조를 숫자와 개념으로 분해하면 독자는 즉시 납득하게 됩니다. 환율이 코스피 5천을 증폭시키는 통계적 경로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국제적으로 하시슈이고 국내에서도 달러 선호가 강해졌습니다. 이 현상은 심리로만 설명하면 무책임하며 숫자로 설명해야 합니다. 환율이 수출 기업의 실적 기대를 증폭시키는 가장 간단한 공식은 달러 매출 X 환율 하하 원화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출 기업의 연간 달러 매출이 1,000억 달러라고 가정하면 환율이 1,200원일 때 원화 매출은 120조 원이고 1,500원일 때 원화 매출은 150조 원으로 30조 원이 증가합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곧바로 이익이 같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가 중 달러 비중과 원화 비중의 차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경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입니다.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의 원화 이익 전망을 끌어올리면 주가 수익 비율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빠르게 재평가됩니다. 이는 지수 상승을 가속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서 이 현상이 발생하면 코스피는 기업 몇 개의 밸류에이션 조정만으로도 급격히 레벨이 바뀝니다. 독자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환율이 높아져서 생긴 이익 증가가 구조적 경쟁력 증가인지 환산 효과에 가까운 당위 효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코스피 5천은 실력의 숫자가 아니라 환율의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금융불안 프리미엄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압력이 커지며 금리 정책의 부담도 증가합니다. 동시에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은 환차손과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이때 시장은 수출 대기업에는 프리미엄을 붙이면서도 내수기업과 금융주에는 할인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환율 상승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보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기업군만 더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율 이슈가 코스피 5천의 동력이면서 동시에 위험이 되는 이유입니다. 달러 쏠림과 외환위기 공포를 관계론으로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질 때 그것은 개인의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관계망의 연쇄 반응입니다. 가계는 환율 상승을 보고 달러를 사고 그 수요는 은행의 외화예금 증가와 현물 달러 수요를 만듭니다. 기업은 수입 결제와 차환을 위해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고 하며 이는 기업의 달러 수요를 늘립니다. 금융기관은 고객 해지 수요와 파생 포지션 관리를 위해 달러 유동성을 요구합니다. 외국인은 위험 회피가 강해지면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로 회수합니다. 이 모든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 환율은 펀더멘털보다 수급과 공포가 지배하게 됩니다. 외환위기는 보통 환율이 높다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외환위기의 통계적 경고 등은 달러 유동성 경색과 단기 외채의 차환 압력, 금융기관의 외화 포지션 불일치, 그리고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부채의 취약도 같은 지표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 경상수지 흐름과 수출의 질, 글로벌 금리 환경이 더해집니다. 즉 외환위기 가능성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 지표의 조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론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집단의 행동이 다른 집단의 불안을 키우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었는가입니다. 이 루프가 형성되면 위기 가능성은 심리의 속도로 커집니다. 이 구간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환율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루프를 끊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포로 과속할 때는 달러 유동성 경색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고 시장이 안도감으로 방심할 때는 규칙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와 투기를 제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초대형 기관의 해외 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면 그 속도와 방식이 시장 안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 충돌이 방치되면 코스피는 수출 대기업 때문에 오르는데 환율은 달러 쏠림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이상한 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국민은 지수는 좋은데 나라가 위험하다는 체감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 5천과 비정상적 5천을 가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 5천은 몇 가지 통계적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상위 종목 집중이 완화되거나 적어도 상승장의 확산폭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수익성 지표와 고용 지표가 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계의 실질 소득과 소비 지표가 악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환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달러 쏠림이 상시 불안으로 굳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코스피 5천은 국가의 구조적 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 5천은 정반대의 신호를 보입니다. 지수 상승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환율 상승이 수출 대기업의 원화 이익을 과대 증폭시키며 외국인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계는 달러로 도망가며 내수와 중소기업은 체감 침체를 겪는 조합이 나타납니다. 이 조합은 지수의 레벨이 높아도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코스피 5천이 축하할 숫자가 아니라 경고할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은 코스피가 국가 전체의 성적표가 아니라 대형 수출 기업의 성적표를 크게 반영한 결과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면 정책도 투자도 판단을 그르칩니다. 환율 이슈를 추가한 코스피 5천본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수출 초대 형주가 지수를 밀어 올렸고 환율은 그 수출 기업 이익 기대를 증폭시켜 지수 레벨을 더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달러 쏠림과 외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국가 신뢰 프리미엄이 훼손되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상반된 힘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의 축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시간입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달러 쏠림이 진정되며 상승이 확산되는 길로 가면 정상화이고, 환율 불안이 지속되고 상승이 더 집중되는 길로 가면 비정상화입니다. 대한민국호의 방향은 바로 이 갈림길에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호는 이제 어디로 가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관리된 안정입니다. 환율이 급등하지 않고 변동성이 낮아지며 수출기업 이익이 환산 효과가 아니라 기술 생산성 기반으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 5천은 레벨을 유지하거나 완만히 상승하되 시장 내부 확산이 동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국인 자금은 위험 회피를 줄이고 국민은 달러 쏠림 대신 분산 투자로 돌아옵니다. 정책은 개입이 아니라 규칙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은 실적과 지배구조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항로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고환율 장기화 속 집중형 지수입니다. 환율은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물고 수출 대기업만 강하며 내수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코스피는 상위 수출 대기업의 실적 덕분에 지탱될 수 있으나 국민의 체감은 악화되기 쉽습니다. 생활비 압력과 금리 부담이 커지며 달러 쏠림이 습관처럼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수 레벨보다 변동성에 더 민감해지고 정책 신뢰가 조금만 흔들려도 환율과 자본 유출입이 과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느리지만 위험한 항로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외부 충격 결합형 급변입니다. 글로벌 금융 쇼크, 지정학 급변, 통상 충돌 같은 외부 충격이 한번 크게 터지면 달러 쏠림과 환율 급등이 단기간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수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버텨도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가 급격히 꺾이며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가 허술하면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위기의 본질은 환율 숫자가 아니라 달러 유동성의 속도이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포는 자기 실현이 됩니다. 이 항로를 피하려면 지금부터 관계망의 루프를 끊는 정책과 시장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제2의 IMF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